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로 68입니다. 10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빴고 텅 빈 집을 가득 채우는 건 적막뿐이었죠. 웃는 법도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망가진 인형처럼 감정이란 걸 잃어버린 제게 다시 심장이 뛸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억지로 끌려나간 등산 동호회에서 저 사람 김진태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억지로 힘을 내라 다그치지도 귀찮은 듯 먼저 가버리지도 않았죠. 그저 제 느린 걸음에 말없이 보폭을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젠틀한 매너, 제 시시콜콜한 옛날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다정한 말투, 소소한 농담으로 메마른 제 입가에 웃음꽃을 피우는 유머까지.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그 사람이라는 햇살이 스며들며 딱딱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황혼에 재혼을 했고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마지막 행복을 찾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이자 친구이자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겨우내 묵은 먼지도 털어낼 겸 대청소를 시작했죠. 평소 남편의 서재는 그가 늘 깔끔하게 정돈했기에 손댈 필요가 없었지만 그날따라 책상 아래 뽀얗게 쌓인 먼지가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무거운 원목 책상을 낑낑대며 살짝 옆으로 밀어낸 순간 제 손끝에 차갑고 이질적인 감촉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먼지 하나, 책 한 권도 제자리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결벽증에 가까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책상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행복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금고를 본 순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세상에 아주 작고 지독하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지? 남편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건 미친 짓이야. 머리로는 수백 번 외쳤지만 한 번 싹튼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온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잠을 설쳤고 남편의 다정한 미소마저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열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새벽,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그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금고는 어둠 속에서도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실핀을 구부려 자물쇠 구멍에 넣고 쑤시기를 몇 분 제발 열리지 않기를, 이 모든 게 제 늙은 망상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딸깍. 작지만 선명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금고 안에서 나온 건 제 남편 김진태가 아니었습니다. 최수혁, 박인철, 이강민 낯선 이름과 얼굴이 담긴 낡은 신분증 여러 개,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혜진 65세, 연금 완료. 윤선자 71세, 부동산 진행 중. 그건 살생부였습니다. 저처럼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황혼의 여자들을 노린 그의 끔찍한 범죄 기록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곳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68세, 전 재산 목표.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이 피에 굶주린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따위는 사치였죠. 내 남은 인생과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저. 악마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희생양이 되기를 기다리던 어리석은 박영숙은 바로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웃으며 그의 건강을 챙기는 제 모습에 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죠. 경찰에 신고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 영악한 놈은 분명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만 자른 채 도망갈 테고 저는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게 되겠죠. 복수는 오롯이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놈의 살생부에 적혀있던 또 다른 이름 윤선자. 저는 그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선자 할머니가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알려준 요양병원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병실, 창문도 없는 그곳에 윤선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얼굴이었을 할머니는 살아있는 송장처럼 깡마른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는 저를 보자 마마이너스자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저리 가. 그놈이 보냈지. 그놈이 나 죽이려고 보낸 거지. 할머니의 눈빛은 겁에 질린 짐승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박인철이라는 남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할머니의 발작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제 휴대전화에 찍어둔 살생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할머니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이내 본물 터진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놈에게 어떻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 맺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피해자로서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듣는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윤선자 할머니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할머니의 자식들을 설득해 증인으로 세우는 데까지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독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하게 차려입고 와인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오늘 저녁이 제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했겠지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이 다음에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들고요. 제 말에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죠. 여보,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지켜줄 테니. 역겨웠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신 이름으로 미리 증여해두고 싶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우리 내일 당장 법무사 사무실에 가요. 전 재산이라는 말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제 평생의 연기력이 총동원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내내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게 미래에 대한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통장과 인감 도장을 든 제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건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과 저 악마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비정한 쾌감 때문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저를 재촉했습니다. 재산양도 증여 서류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수혁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사 2명과 함께 휠체어를 탄 윤선자 할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이름은 김진태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누구고? 당신들 뭐야? 그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찍어둔 살생부의 모든 페이지와 윤선자, 할머니의 피 맺힌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릴 뻔한 그 악마에게 다가가 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내 진짜 이름이 최수혁이었구나. 내 놈이 그토록 원했던 내 전 재산은 앞으로 내 죄를 증명하고 내게 파멸당한 불쌍한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거다. 내 놈의 더러운 돈은 단 1원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서 내가 저지른 짓들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지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행복이 사실은 가장 추악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으니까요.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윤선자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덕분에 자식들과의 오해도 풀고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도 돌려받게 되었다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마지막 행복은 그 악마가 아니었다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행복을 찾아야 할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로 짐을 꾸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제 발길이 닿은 곳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겨울 바다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에 눈물 자국을 씻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는 이제 제 두 발로 단단히 서서 제 인생의 파도를 당당히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찬란한 행.